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요, 이런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이 말이 다소 과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이런 세계적인 위기나 혼란을 통해서 세상은 늘 그렇게 급변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르네상스 혁명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요, 그 혁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흑사병이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14세기 때 흑사병이 유럽의 팬데믹 수준으로 돌았고요. 그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자체도 치명적이지만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더 치명적인 겁니다. 이런 혼란과 위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기존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는요, 이 정부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산업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지난 영상에서 좀 다뤘던 이 빅브라더 체제, 이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추가 기사가 좀 있어가지고요. 잠깐만 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난 그 다음날 뜬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작은 정부의 시대에 저물어 간다. 그리고 이 기사는 그 영국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세계정부주의자인 로스차일드 일가가 소유한 매체죠. 기사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권한 막강해진 거대 정부 출현.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6일 코로나19 시대의 국가라는 제야의 최신호 커버 스토리에서 팬데믹과의 싸움 때문에 큰 정부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요,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한국과 싱가포르를 길잡이로 삼아 세계가 따라간다면 의료와 전자 프라이버시는 이미 버려지기 직전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권력의 가장 극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또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권한의 막대한 강화는 논쟁할 시간도 없는 사이에 이루어졌고 일각에선 이를 그저 일시적 조치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위기 때 국가 권한이 확대된 역사적 사례들을 볼 때 커진 권한이 나중에 다시 축소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규모는 전쟁 또는 대공황 이상으로 진단돼 더 큰 정부가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거대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공중보건에 투자가 이루어져 다음 팬데믹 사태에 잘 준비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죠? 지금 거대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이 21세기에 들어서 이 전염병이 거의 2년 주기마다 계속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지금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2년 후에는 또 어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발생할 줄 모르니 미리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거대 정부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지하자는 겁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브레머, G0 시대 화상 정상회담엔 알맹이 없었다. 이 브레머는 유라시아 그룹 대표입니다. G0 시대라는 것은요, 이 글로벌 리더가 없는 시대를 지금 꼬집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위기와 혼란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글로벌 리더가 없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브레머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지하는 드론 호주 하늘에 뜬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호주 국방부와 남호주 대학과 협력해 기침과 재채기, 열, 호흡수 등을 멀리서도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팬데믹 드론을 개발했다. 이 드론에는 특수 온보드 열 센서도 함께 탑재됐다. 해당 드론 프로젝트는 호주 국방부로부터 $150만 예산을 지원받고
진행됐다. 팬데믹 드론은 멀리 떨어진 하늘에서도 체열, 심장 및 호흡 속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중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재채기와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감지할 수 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중에는요, 이 환란 통과를 믿어서 그 환란기를 대비하고자 호주로 이민을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숨을 곳이 많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죠. 근데 이 기사만 보더라도 이제는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 산업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4차 산업혁명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치 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4차 산업 시대의 정책 모델을 모두 시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뉴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생활이 빠르게 변하면서 온라인 강의나 재택근무 등은 이미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4차 산업혁명을 폭발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싫든 좋든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삶의 방식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을 폭발적으로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G 통신과 더불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급속도로 모든 공장, 기업, 그리고 가정에 보급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쇼핑이나 게임 산업 활성화 같은 기존 흐름에서 나아가 원격 수업과 진료, 사물 인터넷 등이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산업은 물론 대학과 의료계의 생태계 변화까지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원격 수업의 확대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대학 구조 조정을 상당히 촉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의료 처치가 가능한 그런 기술과 관련된 분야가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각종 규제 혁신을 포함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정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이 과학기술 중심으로 국가 및 글로벌 대응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의 단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을 결정할 열쇠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것이 이 원격 근무 혹은 이 화상회 이런 게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위 분들 중에도 이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이 원격 근무가 좀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반응이 이거 의외로 괜찮은데? 이런 반응인 겁니다. 이게 원래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격 근무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추진해 볼 수 있는 시험 무대가 마련이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또 학교 이 개학일이 자꾸 미뤄지면서 이 원격 수업 얘기가 또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 사람들이 이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추진되지 못하던 것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4차 산업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4차 산업 시대의 기술이 시험되고 또 그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요, 지금 온라인 마켓의 이용률도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럼 마트에 못 나가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보통 이 오프라인 그런 마켓이나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사셨었는데 지금은 이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비상사태 때문에 다들 온라인 마켓으로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조차도.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4차 산업 시대의 그런 디지털화가 지금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지금 로봇 도입의 필요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근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생산 라인에 지금 마비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을 해서 이런 어떤 그런 제조업의 생산 라인의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본소득도요, 4차 산업혁명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4차 산업시대가 열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뭐 로봇 도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이 4차 산업시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어떤 정책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로서 이 기본소득이 이런 우려에 대한 완충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할 때 이 지역상품권 아니면 이 전자화폐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전자화폐로 주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험하고 그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 재난 지원금 혹은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화폐, 이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지털 화폐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고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아까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의 핵심 주제는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요, 이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이 등장하는 소위 적그리스도의 왕국, 즉 그 전체주의 정부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중에 하나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통화 시스템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통화 시스템은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고 팔 수 있는데, 지금 이때는 현금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통화 시스템이 아닌 어떤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디지털 화폐여야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그 4차 산업 시대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제가 쓰는 소설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과 관련돼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요, 미국 연준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기사 한번 보세요. 미 연준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없다. 그죠? CBDC라고 하죠. 이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입장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미 연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 본격 착수. 미 연준 디지털 화폐 연구 박차.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미국도 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미 하원 코로나19 구호금 지급에 디지털 달러 검토. 미국 코로나19 재난소득에 디지털 달러 활용.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요, 단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CBDC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중국 디지털 화폐 독주 막자, 공동전선 펼치는 유럽, 일본. 사실 이거는요, 지금 중국이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 중국 인민은행 공식 디지털 화폐 발행 근접, 중국 디지털 화폐 발행 가속화. 그리고 이 기사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일 중국 관영 잡지 글로벌 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등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디지털 화폐 유통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인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의 기본 기능을 이미 개발 완료한 상태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조금 꺼려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팀 꾸렸다. 절반이 IT 전문가. 한국은행 CBDC 전담 조직 신설, 정책과제 등 연구. 그 페이스북도 리브라라는 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리브라도 이 야심이 아주 큽니다. 신화폐 제국 꿈꾸는 페북 리브라, 세계 단일 통화 노린다. 그죠? 아주 큰 야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특히 작년부터 해서 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이 연구나 추진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문가들이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디지털 통화를 위한 뭐랄까, 이 터닝 포인트 혹은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디지털 기반 경제로 가는 터닝 포인트 될까? 사실 몇 년 전에요, 4년 전이었나요? 이 한국은행이 이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목표 시점이 202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폐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면서요, 점점 더 이 통화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유엔에서요, UN 2030이라는 보고서를 냈었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요, 골자가 이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근데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담긴 그 의미에 대해서 통제 그리고 안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통제와 안정을 위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불안정한 시스템은 이제 폐하고 이제는 통제가 가능한 그리고 이제는 안정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학자들은요, 이미 신용주기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경제가 계속해서 이 하락 상승을 이제 반복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제 있을 이 하락은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입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하락이 지금의 하락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불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거든요. 다만 지금 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금의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경제 붕괴의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촉매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바뀌고 체제도 계속해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바뀌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둬야 되는 거죠. 영원한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언급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8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것도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냐면요, 내가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나의 죄들의 사면을 이루어주시려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